조현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대표 증상 중 하나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 목소리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 환청입니다. 정수는 채널 부위를 만나려고 회미에 나왔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넣어. 담배꽁초를 왼쪽 주머니에 넣으라고. 주기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 어떤 평범한 사람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겁니다. 실제 환청을 겪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에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어떤 환청을 듣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그들의 모임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자립하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설립된 인권단체 파도선. 이곳에서 그들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을까? 저희 파도선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당사자 자조 모임이거든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여기서 친구도 생기고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캐릭터 닮았어. 보여줘봐. 눈이 대박 커요. 보여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청 들리는 소리 따라서 그린 거거든요. 시트는 목을 찢어도 담배 연기는 입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환청 소리였는데 처음 조현병 증상과 마주했을 때 이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다른 애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니까 내가 귀신을 보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제 애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수업 시간 때 방해가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애들이 쳐다보는 시선만으로도 이제 쟤가 날 싫어하나 보다. 쟤 또 나를 괴롭힐 게 뻔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칼이 나를 찌르는 그런 것들? 근데 환통도 같이 오죠. 그때는 칼이 찌를 때 막 여기 배가 아프다거나 막 그런 거. 어디가 집에 가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막 노랫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처음 발병한 이후 매일 같은 환청에 시달렸다는 최우리 씨. 하루에 3번쯤 한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는데 역 같은 이렇게 이제 벽 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벽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소리야 멈춰라 하면서 손에 딱 대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벽에다 손을 대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를 강제 입원시켰거든요.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 뒤로 이제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힘이 들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밑도 끝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조현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환청을 일반인이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청 실험을 위해 모인 8명의 평범한 사람들. 이들은 조현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뉴스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봤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상대방은 되게 당황스러운. 가끔씩 이제 궁금할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건데 장애 있으신 분들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실제 환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게 들린다는 소리를 재구성해서 만든 환청 테스트용 음성을 피실험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전 항상 오른쪽으로 가. 당신의 마음속에 오른쪽이라고 살고 있으니까요. 오른쪽.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넌 나를 배신했어. 당신을 사랑했어요. 죽어라.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내 죽을 때까지. 과연 환청을 들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메시지 보내기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암기 후 메시지를 보내는 간단한 실험. 환청을 들으면서 이들은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문자 보내기를 끝낸 한 남성. 그의 결과는 보기의 내용과 모두 일치. 환청에 상관없이
가볍게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문자를 보낸 여성의 결과는 끝번호가 어떤 분이신 거죠? 저요. 네. 날짜, 시간, 장소 다 틀린. 진짜요? 날짜와 시간을 다르게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장소는 아예 적지 못한 상황. 깜짝 놀랐어요. 저 맞게 쓴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의 결과 역시 저녁 8시 30분이라고만 보내주는데 날짜도 있었고. 아니요, 전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읽었는데도.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7월 4일. 전혀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남성. 그는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아니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사랑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머릿속은 기억을 했는데 귀에서 자꾸 이상한 말, 딴 말 하니까 막 사랑합니다, 뭐 죽고 싶은데 막 이러니까 이게 쓰고 싶은 대로 써지지가 않고 계속 뭐였지? 그냥 들리는 것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소름 돋았고. 8명 중 무려 5명이 메시지 전송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선 서로의 신상 정보에 관한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주소는 어떻게 해요?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혈액형, 그리고 취미가. 환청이 이어진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대화하신 거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써주시면. 그들은 과연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연, 네, 맞습니다. 박우진. 서울시 은평구 사시나요? 네? 서울시 은평구 살고 있어요. 양천구. 이 여자분 성함이 김자현. 아니요. 박진주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남자분 성함은 김현수. 아니요, 아닙니다. 저 황준현입니다. 이름 어떻게 되시나요? 박진주요. 성함이. 저 황준현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만 자꾸 집중이 되고 진짜 막 나가서 막 죽어 이러니까 진짜 죽어야 되나 뭐 이런. 모르겠어요. 잘 지금 딸랑 10분 내지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만 들었는데도 정신이 좀 없거든요. 두 번째 실험 결과 또한 8명 중 2명만 성공했습니다. 아기가 가득한 말들이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저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게 컸어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험에서 보셨듯 지속적인 환청에 노출되면 사람의 사고 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망상과 환각까지 동시에 겪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20여 년을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보낸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21살이 된 딸이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며 단란했던 가족의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재 강원도 속초에서 생활 중인 30살의 조현병 당사자를 둔 가족. 저는 속초에서 음악학원을 하면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홍수민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학원 한켠에 자리한 공간에서 조현병 당사자인 가영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현병이 발병한 지 어느덧 10년. 가영 씨에게도 그녀에게만 들리는 환청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들려요? 그냥 대화 한 대화에
자신의 생각조차 힘겹게 말하는 지금과 달리 발병 전에는 미래가 촉망되는 소녀였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하고 친구들이 좀 많고 생일 파티 때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할 정도로구나. IQ 검사했을 때 IQ가 거의 140 가까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글씨도 4살 때 떼고 머리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얘는 좀 활달하고 그랬었어요. 사춘기 역시 또래와 비슷했던 가영 씨.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섞이고 반이 나뉘고 막 이러면서 그때 한동안 좀 학교 안 가고 싶다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자기 욕을 좀 하는 걸 들었다고 그래서 가기 싫다고 이러면서 한동안 저랑 좀 이렇게 되게 힘들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도 혹시 그런 게 전조 증상처럼 그랬던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사춘기의 한때라 생각하고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가영 씨에게 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얘가 하루는 밥을 먹는데 막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를 옆에 누가 사람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누구랑 얘기를 하냐니까 엄마 이 목소리 안 들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라고도 그랬다가 뭐 누구라고도 그랬다가 뭐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저 앞에 냉장고 있잖아요. 그걸 막 가리키면서 엄마 쟤네들 누구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쟤네 여자애들 둘이 뭐 단발이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무당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퇴마구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딸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답답한 마음에 퇴마구까지 했지만 퇴마구술을 하고 그 이제 무당이 이제 자기가 할 거는 다 했으니까 현대의학에서 해야 될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정신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당황했죠. 저는 퇴마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길 가야 된다고 하니까 특히 정신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간다는 건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던 시간들. 하지만 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선거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하고 이제 작은 애랑 자고 있는데 큰 애가 이제 컵에다 물을 떠갖고 와서 막 뿌리면서 일어나라고 막 깨우면서 이제 투표했냐고 투표는 꼭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건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아이도 막 되게 이렇게 눈도 그렇고 막 도저히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애를 설득을 해서 가서 진찰만 받고 오자. 그리고 저는 데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체크하고 뭐 이런 거 하더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 뭐 뛰어내려라, 뭐 자살해라, 뭐 이런 환청이 들리면서 그대로 해서 애들이 사고가 난다. 그 길로 그냥 걔는 입원을 하고 저는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차에서 엄청나게 울었죠. 막. 딸을 홀로 병원에 두고 나오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다는 엄마 홍수민 씨. 당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상태가 좋아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속 외래 다니면서 약만 계속 받아서 먹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고 막 하는데 결국은 약만 먹으면 된다였거든요. 산책도 나가고요. 빨래 청소기 돌리기.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이제 일상생활은 물론 집안일도 도울 수 있게 된 가영 씨. 이번 주말엔 피아노도 같이 닦자. 저번에 내가 카페트 돌려줘가지고 완전 좋았는데. 언니 싫어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엄마와 딸. 그러니까 항상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그냥 그런 건 다 잘 지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직장에 가서 뭔가 기능적인 걸 뭔가 할 때는 조금 뭐 학습이나 이런 게 조금 느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마다 후회되는 일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게 조기에 치유가 되면 완치율이나 이런 게 훨씬 높대요. 근데 저희 아이만 해도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저희 아이만 해도 제가 뭐 같이 있으면서 오히려 제가 화나면 제가 아이 등짝을 때리고 뭐 이랬지 제가 맞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최근 극소수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다수의 조현병 환자까지 폭력적이란 인식이 생겨난 상황. 조현병과 폭력성은 진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 조현병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21년간 치료해온 전문의와 조현병과 폭력성이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교수님, 그 발생 확률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폭력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런 의학적인 그런 발현 과정의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일부 분들, 사실 그분들은 조현병과는 또 약간 무관하게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많이 노출됐다거나 그런 성장 과정을 가졌다거나 이미 문제 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한 성격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증상이 합쳐지면 아주 위험한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쳐라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본인은 그걸 이제 현실로 믿고 있는 거죠. 조현병과 관련된 범죄의 이유가 또 이제 뭐 있습니다. 치료와 지원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점. 연속성. 네. 근데 이제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형제자매는 없거나 한 명 정도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인득과 같은 경우에도 형님은 직계가족이 아니니까 권한이 없고 뭐 어머님은 입원해 계시니까 보호의무자에 대한 의한 입원은 안 되고 감내하고 돌보고 그럴 가족이 점점 없어지고 1인 가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방치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1999년에 지하철역에 서 있는 무고한 시민을 조현병 환자가 뒤에서 밀어서 2명이나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요. 좀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국민소득은 많이 높아지고 했는데 이제 사회적 시스템이 없을 때 이런 게 생긴 거였죠.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캔드라법이라는 것을 국회가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그걸 요구한 단체가 의외로 환자와 보호자 단체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사실 저는 또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 추이를 지켜보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이 입원과 격리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 사택 감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집안에 가족인 중증 정신질환자를 가둘 수 있는 걸 법으로 허용했고요. 악질적인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막을 내린 사택 감치제도. 그걸 이제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 이분들을 방 안에 두지 않고 좀 더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원하는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많이 좀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그런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출을 꺼린다는 정신질환자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 국내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한 500만 명 정도.